제가 한 교육부에서 한 31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전문대기업 사무총장으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그 2년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오면서 이제 현장 의견도 많이 듣고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 전문대기업이 하는 일에 좀 반영을 해서 업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 기간 동안 각종 총회라든지 이사회 또 우리 그 전문대학 분야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어떤 현안 과제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핵심 과제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또 전문대학 관련해서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조직과 인력, 뭐 규정 이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전문대학의 입시가 어려워진 이유는요, 뭐 어떤 한두 개의 특정 요인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요인, 어떤 경제적 요인, 또 정부 정책적인 측면, 또 학생 개인의 어떤 입학 자원 측면 이렇게 다양한 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이 18년대 1.0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입학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경제적 요인으로 본다면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제가 볼 때 한 2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또 이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따라서 이제 전문대학 기피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대학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점 부분에 있었던 그 호텔이라든지 항공 뭐 여행 뭐 이런 부분 서비스 분야에 이제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또 학과 학생 모집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 문제를 좀 들여다볼 때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의 일자리와 경제와 인구가 이제 도시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그 이제 더더군다나 도시 선호 현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전문 대학의 그 입학 문제가 학생 모집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되거나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산업과 그 직업 구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에 따라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부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경제와 일자리, 인구 구조 이런 거 급격하게 변화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재직자에 대해서 이제 재교육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그 25년대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생산 가능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이 이제는 그 종전에 했던 학령 인구 중심 교육에 벗어나서 이제 지역 사회와 성인 학습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재정 지원 부분도 이제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이 공립이나 주립이면서도 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성인 학습자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이제 그 첨단 분야,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한 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그 업무가 자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중간 이하의 근로자들의 어떤 일자리 부분은 대폭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런 첨단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 중간 이하의 일자리 고용 감소 문제가 수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국내 전체 대학생 중에서 그
전문대학생 차지하는 비율 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한 8%, 12,000명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좀 대폭 확대를 해서 25년까지 약 한 20% 수준, 약 3만 명 정도 수준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전문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불법 체류율 산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비자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현재 그 비자 제도가 이제 고숙련 비자 제도, 비숙련 비자 제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간 단계의 준숙련 비자 제도를 좀 마련을 하면 전문대학에 유학생 유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 한 1년 반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초기 때는 전문대학이 이제 이 교과목 중에 70% 이상이 실습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처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 현장 실습, 자격 면허를 따야 되는데 현장 실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 기간이 폐쇄가 됐다든지 중단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연초에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 협의회 자체적으로 이제 비상 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부 초기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 상황을 우리가 바로 빨리 받아서 또 전문대학 현장의 의견 또 애로사항은 뭔지에 같이 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요청을 하고 또 대학에 필요한 그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현장 실습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개별 대학별로 현장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대면 실습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면 실습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면 실습을 하더라도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 대학별로 하다 보니까 현장과의 미스매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 표준 그 현장 실습실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구축을 할 때는 전문대학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ISC 그 산업별 그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된다. 해서 표준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현장과의 그 미스매치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가장 좀 치열하게 일했던 분야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초중등 분야에 교원 정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제 퇴직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대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재정 문제를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좀 고민인 부분이 이제 이 고등교육 재정, 전문대학 재정 확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민이 이제 그 기재부의 이제 동의를 받기가 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재부 입장은 학령 인구, 인구 구조, 학령 인구가 바뀌지 않습니까? 초중등 분야의 이 박사 학생이 한 30-40% 줄었단 말이죠. 이 줄고 이제 고등으로 넘어왔는데 이쪽 부분을 줄여서 이쪽을 대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여의치는 않죠. 이제 초중등 분야도 이제 열악한 시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동안은 이제 교육부의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전문대학 정책과 한계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133개나 되는 이 전문대학을 한계과에 담당하다 보니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업무 협의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전문대학 지원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또 학사 문제라든지 이제 코로나 상의 대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 등록금 동결 문제, 최근에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정책,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반 대학 대비 그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재정 지원 문제, 이 한 세 가지가 전문 대학의 어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등록금 동결하고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전문 대학 재정이 일반 대학 재정 규모에 비해서 한 18%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비회계라면 주로 이제 주재원이 등록금이거든요. 이 주재원이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교비회계 비중이 전문 대학은 80%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은 한 60%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학은 어떤 다른 회계에 대체 재원이 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전문 대학은 등록금으로 거의 운영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비회계가 80% 수준인데 13년 때 이 등록금과 입학금 동결되고 입학금 폐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어려워진 거죠.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 대학과 재정 구조와 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입학정원 감축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 대학은 약 한 3만 명, 약 한 8% 정도 줄였고요. 전문 대학은 한 6만 명, 한 27% 정도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상이 왜 그랬냐면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주기의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넘어가면서 정원 감축 부분이 자율기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은 거의 안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인 전문 대학이 줄여나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주재원인 그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는 전문 대학 재정이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부분인데 뭐 그동안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전문대학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한 46% 정도밖에 안 된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132%가 되고요.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OECD 평균 대비 부족하고 국내 타 분야보다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부 전체 예산 중에서 이 평생 직업교육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약 1조 원 수준.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바뀌고 저출산 고령에 따라 전문대학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급격한 어떤 고령화 추세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노동 부족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렇다 보면 이제 실직자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뭐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 시장에 이제 추가로 투입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지방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경제와 인구가 이제 도시로 집중함에 따라서 지방 소멸 문제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대학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전문대학 쪽에 직업교육 쪽에 재정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의 재정 지원 방향이 이런 첨단 분야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쪽으로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쪽에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이하 근로자들, 또 재교육이 필요한 재직자들, 이러한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직업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학 역할이 분명히 있다. 장기적으로 현재 그 고등교육 재정, 이 직업교육 쪽의 재정 투자 방식의 현 틀을 좀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혁신지원사업비가 가장 큰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지원사업비하고 이제 링크 사업비 그런 부분에 좀 증액이 좀 필요하고요. 교육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아마 신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화 산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를 해서 전문대학이 거기에 인력을 공급하고, 네. 그리고 그 특화 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겠죠. 대부분 중소기업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직무 향상 교육을 또 담당하고, 또 그것과 연동된 그 성인 학습자에 대한 또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국회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좀 수용을 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좀 단기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적인 문제로 보신다면 이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좀 직업교육도 특수교육과 같이 국가가 좀 책무성을 강화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보금 제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제도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이 없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그 분야의 어떤 유니크한 그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아서 조기에 취업을 하려고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직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건실한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양성이 필요하고요. 지역 사회와 그 산업과 이 밀접하게 연결된 그 산학 협력 이런 부분이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영대학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의 그 특화된 교육 과정, 학과 개편 이런 걸 통해서 밀접하게 산학 협력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고임금을 받고 여수 산단에 취업을 하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소멸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의 정주 여건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대선이 내년 한 3월이지 않습니까? 좀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정치권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철을 시키자. 지금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현재 지금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3개 아젠다, 8개 세부 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대비 그 고등교육 체제 혁신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그 고등교육 체제를 학문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재구조화해달라.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등교육법상에 일반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이렇게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전문대학이 한 5, 6년에 걸쳐서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학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반 대학 그대로 카피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10개 일반 대학, 그래서 한 520개 학과에서 이게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를 지금 개설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경계가 모호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게 국가장학금이 들어가면 국고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도 재구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를 여기에 있는데 이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바뀌면서 고숙련, 첨단 분야는 전문대학 분야 4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재직자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이하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계 사학의 테러 방안인데 이거를 그냥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면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역 사회와 학생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게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테러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두 번째가 이제 아젠다 2가 이제 전문 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 직업교육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 대학이 이제 평생 직업교육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뭐 이걸 통해서 어떤 중등 단계하고 서부터 노년까지 이 생애 주기별로 맞추면 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하고 전문대학 연계 기반 혁신 체제 구축은 아까 지역 사회하고 전문대학이 같이 이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좀 과제를 좀 제안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그 유학생 유치 방안. 아까 준숙련 비자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입학자 확보 측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 가면 이 특화 산업에 국내 내국민이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충당할 필요도 있다. 그 과정에서 전문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젠다 3은 이제 고등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부분인데 여기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 재정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게 사업 베이스로 재정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사업에서 탈락해야 하면 또 이게 중단되는 건지 걱정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이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교부금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성인학습자를 위한 그 장학금 제도, 그 전반적인 어떤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산업 직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성인학습자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성인학습자들이 이제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주말 수업 방식이라든지 온라인 방식, 뭐 집중 수업 방식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학비 문제는 일단 가장이지 않습니까? 30, 40대들이 가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이게 자기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주면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좀 맞을 수 있고 전문대학이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겠다. 이게 전문대 입장.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선 공약 과제 속에 이제 전문대학의 어떤 현안 과제라든지 중장기적인 그 필요한 과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연차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이게 조정을 해서 이걸 갈 것인지 이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의회 와서 이제 전문대학 계속 논의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육부하고 아무래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 경험, 뭐 재정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과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